네, 안녕하세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 중인 이사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러 와주실까 좀 궁금한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너무 젊은 어린 친구들이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이렇게 참석해 있는 것을 보니까 강의를 제가 잘 이해하기 쉽게 잘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의학 그리고 과학의 특성상 한국말로 저희가 이제 순 우리말 포함한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다 그런 의학 용어들이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영어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아직도 더 익숙하기 때문에 강의 슬라이드의 대부분이 영어라서 제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그림 위주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아마 저보다 더 영어를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제목은 심장의 문이 좁아질 때입니다. 심장에도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저희가 판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valve라고 해요. valve. 한국말로 밸브인 것처럼. 그래서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의 기능을 하는데 심장 판막은 심장 안에 4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동맥 판막, 영어로는 aortic valve라고 하는데요. 그 aortic valve에 대한 질환 이야기, 그리고 그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신약 개발의 어떤 사례,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동맥 판막이라는 판막이 있는데 그게 잘 안 열리는 질환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 열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폐쇄된다, 막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자로 이제 협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는 병, 잘 안 열리고 심장에서 피가 나가야 되는데 막히는 병을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협착이라는 거는 영어로 스테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aortic valve stenosis 해서 aortic stenosis라고도 해서 AS 이렇게 약자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장 그림을 하나 따왔는데요. 요 이제 심장이 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심장 안에 방도 4개나 있어요. 그 펌프질을 하는 근육 주머니 하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방이 4개나 있고 각 이름도 있고요. 방과 방 사이에 벽도 있고 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사실 여기 방 하나, 방 2번째 거, 방 3번째 거, 4번째 거 이렇게 방이 4개가 있고 문도 이제 있는데 그 대동맥 판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좌심실이라고 하는 이 방에서 대동맥을 향해서 피가 뿜어져 나갈 때 대동맥을 향해 나간다라는 건 이제 온몸을 향해 이제 피가 분출이 되는 이 통로거든요. 여기 이 초입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입니다. 대동맥 판막이라고 하고 있는 문인데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3개의 옆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소위 세잎 클로버 생각하시면 돼요. 세잎 클로버처럼 이렇게 보이는 문인데 얘가 이제 활짝 열리면 이렇게 젖혀져서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이 공간을 통해서 피가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병이 생기면 이렇게 스테노시스, 협착이 생기면 열릴 때 요만큼밖에 안 열리는 거죠. 이렇게 뻐끔하게 다칠 때도 완전히 다치지도 않고 잘 열리지도 않는 그런 병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안적으로 보면 이 판막이 원래는 야들야들 예쁜 투명하리만큼 아주 고운 조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더글더글 막 이렇게 못생긴 그런 조직들이 이 판막 옆을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얘가 안 열리게 방해를 하는 병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이런 병이다.
근데 약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제 심장내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소위 선생님들, 여기 청중들 아실 만한 질환이 심근경색, 뭐 협심증, 뭐 요런 질환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됐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약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물론 이제 고통받는 환자분들 존재하지만 병원에 제때만 오시면 약이나 시술 같은 걸로 이제 잘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 됐어요. 근데 이 판막 질환은 아직까지 약이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막 질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약 개발의 필요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밸브 스테노시스, 이게 판막 협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관이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문이 있습니다. 방과 방 사이에 문이 활짝 열려야지만 얘와 얘의 압력이 같아져요. 근데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고 이렇게 닫혀 있으면 이쪽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소위 압력이 오버로드 된다 해가지고 압력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피가 잘 지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지가 않으니까 박출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심장의 아웃풋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아웃풋이 감소해서 피가 전신으로 안 가고, 요쪽은 이제 심장 쪽이겠죠. 심장 쪽은 자꾸 압력이 증가하니까 심장 근육이 과부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태 물리학적 그런 생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동맥 판막 협착일 때는 그런 그 압력의 오버로드로 인해서 좌심실이라는 심장 근육이 굉장히 두꺼워지게 됩니다. 압력이 막 높아지니까 심장 근육이 되게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기만 하면은 그나마 이제 버틸 수 있는데, 이게 점점점 더 심해지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그 좌심실 근육이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펑션을 하지 않는다 해서 그 좌심실 기능 부전이 생기고, 심지어 이제 거의 뛰지 않는, 그래서 판막 질환인데 심장 근육이 손상돼서 심장 펌프 능력까지 사라지는 그런 심부전에까지 이를 수가 있고요. 다른 기전들도 있어서 심장 근육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 하나 고장났을 뿐인데 온 집이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질환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막 질환을 잘 고쳐야지만 전체 심장도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나왔는데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이 X축이라고 해야 돼요. 가로에 있는 축은 나이예요. 그래서 일로 갈수록 나이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의 이거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수예요. 그러니까 잘만 보면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처럼 10대, 20대 때는 AS, 그 대동맥 판막 협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제로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세 이상, 특히 70대 이상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유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 그래서 75세 있는 사람에서는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해가 갈수록, 이번에는 가로축이 이제 연도입니다.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유병률이 엄청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걸로 인한 사망, 이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면 사망률이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약이 없기 때문에 유병률도 늘면서 사망률도 높아지는, 아직도 이 병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늘까요? 노화와 관련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질환의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먹는 약으로 환자분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술, 일단은 그 대동맥 판막이라는 에오르틱 밸브를 리플레이스, 치환하는, 아예 바꿔주는. 그럼 뭘로 바꿔요? 인공 판막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판막을 인공적으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인공 판막이거든요. 요 인공 판막을 그 심장, 좌심실, 대동맥 그 사이에 있는 여기 망가진 판막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제 다행히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심장을 열지 않고도 혈관을 통해 따라 들어가 가지고 이 판막을 넣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라 하면 정말 그 대동맥, 이 대동맥을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카테터를 넣고 판막을 운반을 해서 여기다 놓고 풍선으로 딱 부풀리면 이렇게 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시술로 할 수가 있다.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은 고속도로처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을 천자를 하면 요 심장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힘들지 않게 치료를 하기는 하는데요. 또 이렇게 가슴을 열고 하기도 해요. 원래 이 시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다들 가슴을 열었는데 요만큼 열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수술 방법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한 5cm 정도? 요만큼만 열고도 딱 거기 보이는 데만 미니 스테노토미를 하고 여기다 이제 판막을 넣는 그런 수술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술 또는 수술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프가 또 하나 나왔어요. 이 가로축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제 여기는 치료받는 환자의 수를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빨간색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린 심장을 열고 수술을 하는 포션입니다. 요만큼이 이제 수술로 치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 핑크색은 주로 고령에서 고위험도인 고령의 환자에서 저희가 시술로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만큼이 사실은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왜냐? 수술도 위험하고 시술도 사실은 꽤 위험하거든요. 이미 다 망가진 그 후에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시술이 이제 보험도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상당 기간 굉장히 고비용,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시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이치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존재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저희가 병원에서 막 숨이 차고 힘들어서 오셔서 심장이 이미 망가지고 대동맥 판막이 망가진 환자들 보는 포션은 거의 요만큼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치료하는 환자들의 포션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 이게 이제 수술을 하는 환자라는 이야기인데 그 밑에는 수술을 받지 못하는 또 일단 중증까지는 아니지만 진행 중인 그런 퇴행이 진행 중이어서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중인 이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은 약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이제 과학이든 의학이든 이제 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내가 뭔가를 연구하고 뭘 개발할 것인가는 항상 현재 존재하는 소위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막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에 힘을 보태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있거나 너무 안타깝게 치료를 못하고 있는 환자의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걸 이제 영어로는 unmet need라고 하거든요. 필요한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런 수요를 잘 파악해서 내가 여기에 헌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수의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신약 개발을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요새 AI가 많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 챗 GPT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이제 챗 GPT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그 AI 툴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챗 GPT가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어떤 그런 AI 툴을 이용해서 의학이나 과학 이런 걸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물어봐도 저기 에올틱 스테노시스의 치료제가 지금 개발된 게 있어? 하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거의 지금 어드밴스 된 게 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대답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질환의 그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 증상만 완화시킨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 AS의 그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질환의 경과를 막을 수 있는 늦출 수 있는 그런 약은 사실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사실 의학이 굉장히 빨리 많이 발전했는데 왜 아직도 약이 없냐? 그거는 이제 이 판막 조직이 좀 특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심근경색 협심증은 혈관의 병이에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인데 그래서 혈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혈관 생리학, 뭐 혈관 뭐라 그래야 되나? 혈관에 대한 의학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는데 판막이 처음에는 혈관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혈관 앞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혈관 사이에 그 통로에 문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조직이 그 조직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혈관에서 쓰여졌던 약들을 이제 사실 판막에 같이 쓰게 됩니다.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혈관은 낫는데 판막은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나을까 왜 안 나을까 하다 보니까 이 판막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 혈관의 조직하고는 다르게 생겼나 보다라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얘를 이제 현미경적으로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늦게서야.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거의 해부하듯이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르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면서 저희 이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수술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병원은 뭐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하지만 수술로 조금 유명한 편인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은데 수술장에서 제가 직접 이제 환자분들 조직을 받아다가 그 조직을 이제 사실 기증을 해주시는 거죠. 환자분들이 동의를 해서 소중히 이제 저희가 받아다가 이제 현미경으로 봐서 어떻게 세포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고 뭐가 혈관하고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런 염색으로 저희가 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얘네들을 배양을 해서 세포를 막 키워요. 그래서 그 판막에 존재하는 세포를 저희가 이렇게 배양을 해서 키웁니다. 그래서 그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막의 특이적인 세포를 얻어서 그것도 동물의 조직이거나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 환자에서 얻어진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그거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노력이 첫 단추인 셈이죠. 그냥 상상으로 해서 혈관에 들을 것 같은 약들을 쓰는 것보다는 진짜 환자 조직에 있는 그 세포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가 아주 중요한 시작이었다. 근데 이 시작 자체가 지금 거의 20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저희들이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는 흔히 알려진 혈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판막 세포고요. 요거는 특이적으로 새로 발견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혈관하고 비슷한 세포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특이적인 판막 세포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어떤 물질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DPP4라는 그런 물질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과학 실험을 하면 이런 그래프들이 얻어지는구나 이런 것만 이제 이해해도 되는데, 그 세포에다가 저희가 어떤 약을 트리트를 했더니 처리를 했더니 뭔가 몸에
변화가 이렇게 감소하는 듯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런 결과로부터 저희가 자신을 얻어서 동물 실험까지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저희가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나타났던 어떤 클루를 가진 그 동물과 아닌 동물에서 DPP-4의 발현율이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판막 특이적인 세포에 발견되는 특별한 어떤 변화로 인해서 실험들이 진행되고 동물 실험까지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지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스크리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전체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은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DPP-4라는 물질을 타겟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는 DPP-4 억제제를 이 세포에 주면 어떤 특정 수용체들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심장 판막이 퇴화되는 것을 억제한다라는 그런 기전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저희가 세포 수준에서 DPP-4라는 게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표한 게 2017년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세포 수준에서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 아주 이 분야에서 또 같이 연구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원인 인자로서 DPP-4를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내가 DPP-4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 힌트를 알아냈어요. 그 과정도 되게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또 여러 학문적 인정을 받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결과지만 그래서 당장 환자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논문은 나왔을지언정.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같은 그런 의료 현장에 있는 과학자의 역할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그 환자의 조직에서 직접 저희가 그거를 채취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사실 의료 현장에 있지 않았으면은 불가능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한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가 또 한 가지 장점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이제 그 DPP-4를 억제하는 예를 저희가 이제 식약처나 이런 임상 시험을 하는 그거를 나라에서 허가해주는 그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하고 내가 이거를 발견했으니 앞으로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그 단계를 내가 거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승인을 받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까다롭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더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람한테 투약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증거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그럼 모을 거냐 해서 논문을 발표했다는 얘기인데, 다행히 이 DPP-4 억제제가 당뇨 환자에서 쓰이고 있었어요. 근데 당뇨를 극복하기 위한 약제로 사실은 한 10수가지의 약제들이 여러 제약회사에서 나와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약제를 다 이제 실험실에 가져다가 한 10개 이상을 가져다가 판막에다가 이렇게 다 처리를 해봐가지고 판막에 듣는 그 억제제가 특별히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골라보게 됩니다. 당뇨에 쓰이는 거 10몇 가지가 다 효과가 있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는 이런 모양을 갖는데 어떤 거는 이런 모양을 갖더라. 어떤 약은 굉장히 심장에 잘 들어가는데 어떤 약은 심장에 안 들어가더라. 뭐 이런 그런 특성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 기존에 알려진 억제제 중에 고르고 골라서 엄선해서 한 가지를 일단은 특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연히 복용 중이었던 당뇨 환자와 복용 중이지 않았던 당뇨 환자를 가지고 판막 질환의 진행 정도를 분석을 했더니 그런 그 약제를 복용하고 계셨던 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경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환자한테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로 발표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제 그 임상 시험을 허락받기 위한 그런 근거를 더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상 시험을 하려면 돈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환자들 지원도 받아야 되지만 환자분들한테 약도 무료로 드려야 되고 또 그 대조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위 위약이라고 하는 것도 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잘 하려면 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돈을 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연구 승인 이런 것들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것이 추후에 나타낼 수 있는 경제 효과 같은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학이든 과학이든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연구만 하면 끝일 수도 있는데, 그게 환자한테 도달할 때까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제학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세상 물정도 알아야 되고 어떤 그룹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소통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것도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사업의 일환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개발 사업을 완성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그 임상 연구를 하게 되고, 그 임상 연구 결과가 2024년에 작년이죠. 그 저널 오브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카디올로지라고 미국 심장학회에서 하는 아주 권위 있는 그 잡지에 기초 연구가 발표된 7년 만에 임상시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임상시험도 사실은 하나만 있지 않아요. 1상부터 시작해서 2상, 3상, 4상 환자한테 안전하게 투약될 때까지 거쳐야 되는 관문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 단계를 순조롭게 이제 그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까지 진행이 된 상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신약 개발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처음에 기초 탐색, 내가 어떤 연구를 할 것이냐, 세포에서 어떤 타겟 물질을 찾는 과정, 그래서 그거를 선정한 다음에 동물 실험을 거쳐서 환자 임상 시험을 거쳐서 실제로 판매하기까지 이 기나긴 여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과학자로서 여기에만 헌신해도 되지만 의사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전임상 그리고 임상 시험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기초 탐색조차도 동물이나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포에서가 아닌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세포에서 우리가 찾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조금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한 7년여 만에 임상 데이터가 나오게 됐는데, 그거는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한 20-30년 이상 걸리는데 이렇게 좀 빨리 당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미 당뇨 환자에서 쓰였던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뇨에서 안전하게 쓰이고 있는 약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승인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가 좀 쉬웠고요. 그것을 그래서 적응증을 바꾼다라고 해서 리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당뇨에서 쓰던 약을 다른 질환에서 쓰는 것. 그래서 그 DPP-4 억제제의 리포지셔닝을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례를 통해서 저도 이제 더욱더 이 판막 질환의 신약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 처음 부임을 하면서 그때 당시 울산대학교 학장님이시자 저랑 같은 이제 심장내과에서 근무하시는 저의 멘토였던 송재관 교수님이 이 연구를 하실 수 있게끔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셨었고요. 제가 이제 참여를 하면서 점점 이제
이 판막 질환 신약 개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그 PhD 선생님들, 과학만 하시는 선생님들, 그 판막의 그 퇴행성 변화의 국소적인 그런 메커니즘 자체를 연구해 오시는 그런 여러 선생님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결과들이 있을 수 있었고요. 중간에 말씀드린 그런 임상, 비임상 시험들은 많은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런 또 동의, 헌신 덕분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사실 이제 좀 소회를 밝히다 보면 항상 저는 이 그룹을 떠올립니다. 이 그룹을 눈치챌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BTS죠. BTS예요. 내가 왜 BTS라고 하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BTS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되게 거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간다 이 뜻이 절대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Basic to Translational Science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Basic이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기초 연구를 얘기를 해요. 보통 기초 과학. 기초 과학에서 Translation 이게 중계거든요. 중계 연구. 그러니까 기초 과학과 실제 환자, bedside를 연결짓는 그 중계. 그걸 Transl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Basic에서 Translational Science로 연결하는 기초 중계 연구를 저희가 줄여서 이제 BTS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BTS를 하는 사람이다. Basic to Translational Science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기초과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실제 환자한테 보다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BTS를 인용하면서 말씀 항상 드리는 거는 그 친구들이 여러 그룹으로 시너지를 냈듯이 저희도 뭐 한 명이 이렇게 큰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같이 협동해서 각자의 요소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 심장학회의 그 잭이라고 하는 저널에 BTS 저널이 있어요. 잭 BTS라는 저널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유용한 아주 좋은 연구 결과들을 많이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위 이 중계 연구,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아까 그 연구 결과 좀 급히 이제 넘어간 부분에서 제가 진 얘기를 했는데 소위 이제 유전체 얘기, DNA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DNA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그런 치료, 그래서 그것은 퍼스널라이즈드, 개인화된 맞춤형 치료로 이제 흘러갈 것이 이제 미래 세대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지인을 연구하는 걸 지노믹스라고 하고 그 지인에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단백질, 기능을 하는 단백질의 학문이 이제 단백질체학이라고 해서 프로테오믹스라고 하는데 이런 유전체 단백질체학이 이런 맞춤형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일컫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사례를 겪고 나서 조금 더 사실 DPP4 이니비터라는 게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 임상이 4상까지 남아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저희가 뭐 실패했다고 포기하거나 성공했다고 좋아하거나 거기서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토대로 해서 다음 노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은 말씀드린 그런 단백질체학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 역시 환자의 조직에서 시작합니다. 환자의 조직,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세계 여부로 이루어진 대동맥 판막 환자의 조직이에요. 그 조직을 저희가 얻어다가 매일매일 현미경으로 잘 들여다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두꺼워진 환자, 그 판막 조직을 갖고 있는 환자의 그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막 더글더글 막 그 칼슘 덩어리가 막 있어가지고 망가져 버린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를 쭉 보다가 이제 여기 각각에서 저희가 그런 진, 그 다음에 뭐 그 트랜스크립톰이라고 하는 전사체, 프로테옴이라고 하는 단백질체, 또 대사체
이런 여러 가지 오믹스 분석을 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기능적 연구를 하게 돼요. 보다 근본적인 그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 심장학회지에 이제 발표한 그 연구 결과인데 그 결과예요. 그래서 정상인 사람 11명하고 그 특정한 모양을 가진 그 대동맥 판막 협착 환자 10명하고 또 어떤 또 다른 타입의 대동맥 판막 협착 환자 10명, 총 30명을 분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오믹스 연구를 해서 이렇게 어떤 타겟들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정상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대비했을 때 이렇게 막 특별히 많이 증가해 있는 진, 프로테인, 단백질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소되어 있는 애들도 알아낼 수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는 DPP-4 이니비터를 어떻게 보면 우연히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지만 요렇게 하고 나면 얘네들 각각 하나하나씩이 다 타겟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DPP-4 이니비터 같은 어떤 새로운 타겟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진짜냐를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실험들도 하게 되고 또 이것을 여러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빅데이터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서 그렇게 발견된 애들이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묶어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대동맥 판막 치료, 협착증 치료에 쓰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타겟들을 지금 선정을 해놓은 상태고 하나씩 그 증거들을 이제 수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이제 어떤 시트룰리네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시트룰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아까 좀 전에 있었던 그 연구를 통해서 타겟을 알게 된 타겟 중에 하나인데 다시 돌아가서 그 정상 환자와 병든 환자에서 확인을 했더니 확실히 더 올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함으로써 저희가 저기 치료 타겟 가능성을 재발견을 하게 되고 저는 주로 아까 그 신약 재창출, 리포지셔닝을 한 것처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좀 가까이 스위치해서 응용할 수 있는 타겟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말고. 근데 이 시트룰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그 시트룰레이션과 관련된 항체를 병원에서 곧잘 이제 환자분들을 토대로 검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그 효과를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트룰레이션 안티바디, 그 항체를 가지고 검사를 하신 분들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동맥 판막 질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그 항체를 갖고 있는 그룹에서 굉장히 그 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더 심해지더라라는 그런 연관성도 그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실험의 환자에서 뭔가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타겟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과정이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논문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논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진 않겠는데 이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드로젠 설파이드가 미토콘드리아 기능하고 좀 관련이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여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버드 메디컬 스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 때 꿈만 꾸던 하버드 의대에 이제 연수를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판막 질환 연구를 하다가 여러 가지 타겟들도 좀 발견도 한 것 같고 또 최근에는 그 미토콘드리아랑 뭔가 판막 질환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지식의 진보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미국에 이제 연수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그 하버드 의대 건물도 한번 가보고 이제 거기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2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저의 PI이셨던 분은 사실은 그냥 의사였어요. 스캇 솔로몬이라고 하는 의사분이었는데, 이분은 저처럼 기초과학을 하지는 않지만 현재는 과거에는 이제 하셨다가 요즘에는 하진 않지만, 이분은 주로 심장 전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약, 신약들의 임상시험을 굉장히 활발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기초 탐색 물질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실제 환자에 이르기까지의 그 단계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족해야 되고 그 과정이 더 어렵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이르는 과정을 의사로서 잘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그 신약 개발의 임상시험의 전 세계적인 대가인 스캇 솔로몬 선생님 그룹에서 제가 몸담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해서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담이지만 그 버스턴의 그 이제 연구 단지예요. 여기는 이제 메디컬 에리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그냥 하버드 의대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여러 병원들, 네, 보스턴 칠드런스 호스피털도 있고, 뭐 베스 이스라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메디컬 센터들, 그 다음에 이런 PhD 그 과학자들의 클러스터도 굉장히 모여져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신약 개발에 그런 돈을 자금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회사들, 제약회사, 그리고 또 그런 신약의 제형들을 만들어내는 여러 화학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 보스턴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교적 작은 도시지만 그 작은 면적에서 그 핵심적인 그 기능을 하는 그 요소의 분들이 굉장히 가깝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훌륭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연구를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임상 시험을 주로 하시는 스캇 솔로몬 교수님 말고 저처럼 기초 그 탐색 물질에 관심이 많은 이 아이카와 부부, 이 두 부부가 둘 다 하버드 의대에서 이제 그것도 심장내과 분야에서 기초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두 분 다 의사이자 과학자세요. 그래서 이 분은 혈관 연구를 그동안 많이 해오셨고요. 남편분은 이 부인분이 이제 혈관 연구를 하다가 판막 연구 쪽으로 이제 헌신하면서 주로 활발히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원래도 한국에서도 인연이 있었지만 거기 가가지고 2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제 연구 성과도 같이 교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잭 BTS라는 그 저널에 저희가 저희가 집중하고자 했던 물질을 필두로 해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그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연구 내용을 요즘에는 커버만 딱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뒤를 다 읽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다 읽어보기엔 너무 전문 용어가 많은데 이런 graphical abstract가 논문들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컨대 심장에 관심이 있고 이런 중계 연구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수많은 잡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이런 잭 BTS 저널에 인터넷을 하고 들어가서 논문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그래피컬 앱스트랙트 그림을 딱 보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연구는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있구나를 그래도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도 저도 즐거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는 처음에 휴먼 스터디 실제 사람에서 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판막, 정상 판막과 병든 판막을 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미토콘드리아를 뽑아서 봤더니 요 병든 판막의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특정한 어떤 변화를 보이더라,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 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포를 가지고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어떤 약들을 처리를 한 다음에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요. 세포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동물에다가 합니다. 동물에다가 그 약을 막 먹여요.
먹이고 이제 그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유발을 해서 그게 이제 좋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전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단백질체학 그 분석을 이 동물 조직에서 얻은 단백질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기전으로 치료적인 효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과정에 어떤 약을 또 개발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이 이런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영향을 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약을 창출할 수 있는 클루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실험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그 판막에 대한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한 그런 실험 데이터들이 쭉 이어져요. 근데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요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그냥 뭐 논문 같은 거 읽는 그런 느낌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아까 DPP4 할 때랑 느낌은 비슷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DNMT라고 원이라고 하는 그 타겟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정상 밸브에서는 깨끗했는데 병든 판막에서는 굉장히 그게 많더라를 이제 알아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봤더니 정상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잘 보였는데 병든 판막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다 손상이 돼 있더라. 여기 이렇게 번데기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미토콘드리아거든요.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건데 정상에서는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망가져 있고 못생기고 이렇게 부풀어 있고 그런 미토콘드리아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처리를 해서 뭔가 지표들이 호전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쥐를 가지고 쥐를 60개월까지 이렇게 늙은 쥐를 키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준 약을 토대로 그 약을 먹으면 쥐들의 어떤 지표가 호전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쥐의 판막을 우리가 이렇게 뜯어다가 이렇게 그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쥐의 판막,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클로버 형태로 이렇게 세 개의 엽이 있죠. 이렇게 됐는데 병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두꺼워져 있다가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약을 줬더니 이렇게 정상화되더라. 이게 정상 판막인데 이렇게 두꺼워졌다가 약을 줬더니 얇아지더라. 그런 것들도 이제 발표를 하고 단백질 제약을 해서 아까 봤던 그래프랑 유사하죠. 어디는 증가하고 어디는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기전, 그림도 그리고 어떤 기전을 통해서 걔가 작용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하고 그것도 이제 2차적으로 검증을 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환자한테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약으로 이제 우리가 갖춰지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와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한강을 바라보고 건물이 3개가 있는데 여기가 다 병원입니다. 아프신 환자분들이 여기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고요. 그 건너편에 이제 여기가 대학과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 그다음에 연구동이 있어요. 그래서 면적으로는 그 병원 환자분들의 포션이 더 많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저희 그 면적의 그 연구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환자분들에게서 얻은 소중한 여러 조직들, 검체들,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밤낮으로 연구를 해서 다시 환자분들한테 돌려보낼 수 있도록 소위 그 베이직 기초 연구가 임상, 베드사이드에 있는 임상에 잘 호환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환자분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중개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정리하려고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